네, 그럼 지금부터는 추경호 경제부총리와 예산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총리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이제 내년 예산안을 보면 이른바 이제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긴축 재정을 하겠다 이런 의지가 읽히는데 뭐 덜 쓰긴 하지만 그만큼 또 이제 총 수입이 줄기 때문에 나라 살림 지표가 좀 안 좋아진 것도 사실입니다. 재정 건전성을 지키겠다는 공언이 무색해진 거 아니냐는 지역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 편성을 하면서 가장 고민을 했던 부분이 전체적으로 재정의 총량을 어떻게 가져가고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느냐 이 지점입니다. 아시다시피 지난 정부에서 국가 부채를 400조 이상 늘렸고 그래서 국가 채무가 1000조 이상에 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해외에서도 우리의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난해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 재정 기조를 방만 재정에서 건전 재정 기조로 전면 전환을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도 이 건전 재정 기조를 더 확고히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전체 재정 총량을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역대 최저 수준인 2.8% 증가에 거치도록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니까 과연 그래도 또 재정 적자가 늘고 국가 채무가 느는데 이게 괜찮으냐. 그래서 저희들도 그러면은 금년에 내년에 세입 들어오는 이 수준만큼만 지출을 하자. 그래서 소위 말해서 균형 재정 이 부분도 고민을 했습니다. 균형 재정을 유지하자고 하니 내년도 지출이 마이너스 14%가 넘습니다. 금년 예산보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은 현재 여러 가지 경제 상황이나 또 국민들께서 국가에 기대하는 민생 그리고 우리 국민들의 안전을 확보하는 문제 그리고 미래를 대비하기 위한 여러 가지 투자 문제 그리고 국가의 본질적 기능을 수행하는 국민 안전 그리고 국방 등에 대한 수요를 도저히 충족할 수가 없어서 그러면은 최선의 기준 건전 재정을 유지하면서도 돈을 써야 될 때는 써야 되겠다. 이 접점을 찾는 데 고민을 많이 했고 그래서 역대 최저 수준인 2.8% 증가에 거치는 굉장히 나름대로 건전 재정 그리고 허리띠를 바짝 졸라맨 재정 운영 계획을 잡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이야기하신 것처럼 허리띠를 졸라매다 보니까 이제 구조조정되는 부분이 꽤 있던데 특히 이제 이른바 이권 카르텔로 지목됐던 뭐 사업 보조금이라든지 국가 이제 연구개발 예산 분야가 많이 깎였습니다. 이 깎은 기준은 어떤 건가요?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 편성을 하면서 총 지출 증가는 2.8%로 굉장히 낮게 잡았지만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민들이 지금 기대하는 또 재정에 대한 수요가 있다. 그러면 이 재원을 어떻게 마련해야 될 것이냐? 이것은 우리 예산 사업 전체를 다시 제로 베이스에서 원점에서 재검토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비효율적인 부분 그리고 낭비적인 지출이 있는 부분 그리고 또 사업의 타당성이나 실효성이 굉장히 낮은 부분 이런 부분들을 전면 재검토를 해서 거기를 구조조정을 하면서 재원을 23조를 추가를 마련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가장 필요한 곳에 투입을 해야 되겠다 이러면서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본 것이 전체 13,000개 이상의 사업을 보면서 특히 지난번에 불법 그리고 부정수급에 문제가 있었던 부적정 지출에 문제가 있었던 보조금 부분 이 사업을 전면적으로 다시 들여다보게 되었고 그리고 방만하게 나눠 먹기식 그리고 폐쇄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그렇게 지적이 되어 있는 R&D 부분을 집중적으로 검토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R&D는 굉장히 우리 국가 미래를 위해서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R&D에 대한 필요한 부분, 국가 전략적인 기술, 첨단 기술, 그리고 기초 중에 제대로 우리 국가 미래를 열어가야 되는 바이오, 양자 이런 부분은 집중적으로 우리가 투자를 하되 여태까지 정말 방만하게 나눠먹기식으로 했던 이런 비효율적 낭비적인 요소를 대거 걸러내면서 이렇게 예산의 우선순위를 재조정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말이 나온 김에 이번 예산에서 지금 깎인 사업들이 주로 어떤 거고 왜 깎였는지 경제 수장으로 좀 설명을 해주시죠. 예, 큰 틀에서 보시면은 집중적으로 본 것이 전체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000개 이상의 사업을 전면적으로 받고 그 실효성이 낮거나 타당성이 없는 부분, 낭비적 요소가 있는 부분을 대거 저희들이 정비를 했고 특히 큰 부분은 보조금 부분에서 약 한 4조 정도.
정도의 지출 절감을 시켰고, 그 다음에 R&D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들이 약 한 3조 넘는 수준의 예산의 구조조정을 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많은 분들께서 R&D를 줄이니까 국가 미래를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영역인데 이게 괜찮으냐,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만은 최근에 지난 한 3, 4년간 R&D 예산이 굉장히 사실은 급증했습니다. 지난 R&D 예산이 지금 금년에 약 31조 정도 됐었는데 20조에서 30조 넣는데 약 3년 내지 4년이 걸렸습니다. 근데 그 전에 약 10조에서 20조 넣는데 11년이 걸렸었는데 단기간에 너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결국은 나눠 먹기식 이런 식의 예산 배분이 굉장히 많았다. 그래서 이번에 R&D를 전면적으로 재편을 해서 필요한 국가 미래를 위한 그런 R&D는 집중적으로 저희를 투입하되 여태까지 실효성이 낮게 뿌리기식, 이렇게 나눠 먹기식 이런 지출 부분들은 대거 정리를 했다. 그래서 크게 보면은 R&D 쪽 비효율적인 R&D 부분, 그리고 보조금 사업 문제가 지적됐던 이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드러냈고, 그 외에도 저희들이 10,000개 넘는 각종 사업을 제로베이스에서 전부 검토를 하면서 조금씩 다 조정을 하면서 지출을 줄였다. 그래서 그 줄인 부분을 필요한 민생, 국민 안전 지키는데 집중적으로 투입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방금 약간 이제 좀 더 투입을 늘린 데를 보면 이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 이제 국민들 불안이 좀 크다는 점을 고려해서 네. 이쪽 업계 지원이 늘었는데 이걸로 수산업계 어려움이 좀 풀릴 거라고 보십니까? 예,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해서 최근에 국민들 불안이 좀 큰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수산업 쪽에 일부 영향이 미칠 거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금년에도 지난해 대비 금년에 예비비를 포함해서 저희들이 한 2,200억 정도 증액을 해서 지금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해역에 혹시라도 이 오염수로 인해서 해양 오염이 되는 걱정되는 부분이 없는지, 그래서 조사 지점도 당초에 90개 수준에서 지금 200개로 확대를 했고 내년에는 그걸 243개 정도로 더 확대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수산물에 대한 검역도 저희들이 강화하고, 그래서 양식장 그리고 또 위판장에 수산물이 안전하게 거래되는지 이 부분도 집중적으로 저희들이 검사를 할 예정이고, 수산물의 이력제도 대폭 보강할 겁니다. 그리고 어민들의 경영 안정을 위한 지원도 대폭 할 겁니다. 그래서 정부가 수매도 늘리고 비축도 많이 하고, 그럼 할인 행사도 대폭 강화함으로써 이번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된 예산은 전체적으로 약 한 2,100억 정도 내년에 더 확대 편성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또 우리 사회 가장 심각한 문제 가운데 하나인 이 저출생 문제에서도 내년 예산에 신경을 썼다라고 이렇게 밝혔는데, 정부가 그럼 가장 중점을 두는 사업은 어떤 겁니까? 예, 우선 출생했을 때 이제 이 출생에 대한 부담, 집 구하는 문제, 그다음에 애들 키우는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 우리 젊은 세대들의 고통이 그리고 고민이 많습니다. 우선 집을 구할 때 대출을 받는 부분에 있어 흔히 말하는 결혼 페널티라는 게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 혼자 살 때는 내가 5천만 원 하면은 저리 정책 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었는데, 결혼하니까 예를 들어 신혼 부부가 소득이 합하면은 1억 정도 되는데, 그러면 갑자기 이 저리 대출을 못 받게 되는 이런 상황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 한도를 1억 3천까지 대폭 늘리고 저리 자금 공급을 대폭 확대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제 출산을 하면은 이제 부모 급여를 저희들이 100만 원으로 올리고, 그 다음에 0세에서 1세까지입니다. 그리고 만 2세 미만인 경우에는 현재 35만 원 아동수당을 주는데 그것을 50만 원으로 올리게 되고, 그 다음에 또 특히 아이들 키우는데 역시 이 부모들이 육아휴직을 합니다. 육아휴직 기간이 지금은 12개월로 되어 있는데, 이 95년 이후 최초로 지금 그 12개월에서 18개월로 6개월을 연장하고 거기에 지급하는 수당도 저희들이 대폭 올려서 최대 둘째 아이 첫째 아이인 경우에 저희들이 그 수당을 450만 원까지 최대 맞돌봄, 그러니까 부부가 같이 이렇게 돌봄에 나설 경우에는 450만 원까지 대폭
올리는 그러한 예산 편성도 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양육, 돌봄, 출생 그리고 주거 마련 등에 있어서 내년 예산은 대폭 보강해서 결혼해서 출산하고 또 애들 키우는 부담을 줄여드림으로써 우리의 저수생 문제도 이겨내고 그리고 젊은 우리 청년들이 새로이 경제 활동을 활발히 하고 그리고 출산하는데 애들 키우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이렇게 예산 보강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이번에 이제 정부가 강조를 한 게 긴축 재정은 하지만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은 두텁게 하겠다 이렇게 굉장히 강조를 했습니다. 어떤 게 있는지 좀 소개해 주시죠. 저희들이 이번에 가장 신경 쓴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약자 보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2.8% 예산 정해 그리고 23조 원의 구조조정을 통해서 확보된 예산을 취약계층의 지원에 집중적으로 쓸 예정입니다. 그래서 가장 우리 사회의 저소득 계층인 취약계층, 특히 기초생활보장 대상자의 생계급여를 저희들이 내년에는 21만 3천원으로 대폭 확대할 예정입니다. 이 금액은 지난 정부의 5년 동안 인상한 부분이 19만 6천 원이었습니다. 이것을 내년 한 해에 저희들이 지난 정부의 5년 동안 한 것보다 더 많은 이 폭으로 내년에 생계급여 지원을 확대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특히 내년에는 노인 일자리도 대폭 늘릴 겁니다. 노인 인구가 해마다 지금 약 50만 명씩 이렇게 증가하고 우리 65세 인구가 전체 약 1,000만 명 정도 되십니다. 그래서 이분들에 대해서 지금 대부분 건강하시고 이런 분들이 또 일자리를 원하시기 때문에 이분들이 일을 하실 수 있도록 저희들이 금년에 약 83만 개에서 15만 개를 더 늘린 103만 개 정도로 하고 그다음에 지난 6년 동안 동결이 돼 있었던 이 일자리, 이 수당 이것도 저희들이 내년에 7% 이렇게 증대한 이런 수준에서 노인 일자리를 적극적으로 뒷받침해 나간다. 그리고 특히 소상공인들께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특히 전기요금, 가스요금이 오르고 해서 많이 어려운데 저희들이 냉방기, 난방기 이걸 고효율 에너지 기기로 대체하는데 저희들이 또 많은 재정 지원을 해드릴 예정이고 그리고 또 많은 분들께서 대출해서 쓰는데 금리 부담이 굉장히 많습니다. 요즘 고금리 때문에. 그래서 이 고금리를 저금리로 갈아탈 수 있도록 하는 정책 자금 지원도 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고용보험료도 또 더 폭을 넓혀서 지원해드릴 소위 말하는 소상공인들께서 힘을 좀 더 내시라. 그래서 소상공인 응원 패키지 3종 프로그램도 시행하는 이런 다양한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내년 예산은 진정한 약자 복지를 대폭 강화하는 그런 예산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방금 이제 노인 일자리도 이야기를 하셨는데 뭐 기억하시겠지만 이 지난 정부에서 이런 정책을 했을 때 당시 야당이었던 국민의힘이 이른바 질이 낮은 단기 일자리 아니냐, 실업률 낮추려는 임시 방편 아니냐 이런 비판을 했었고 이번에도 그 비슷한 거 아니야 이런 지적이 있던데요. 그게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선 현실적으로 노인 인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해마다 한 50만 명씩 증가하기 때문에 이분들께 필요한 일자리를 공급해 드리는 것은 사실은 우리의 노인들이 상대적으로 빈곤계층에 들어가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건강하신 분들은 일을 통해서 소득 보존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해서 저희들이 일자리를 대폭 늘리고 거기에 대한 일자리 수당도 인상하는 이런 프로그램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늘리면서 단순히 공익형 일자리, 즉 정부가 재정 지원을 100% 하는 이런 일자리도 일부 늘리지만 그보다 상대적으로 비율을 더 많이 해서 늘린 부분이 민간에 취업할 때 그것을 지원하는 부분 그리고 또 사회 서비스, 즉 보육, 돌봄, 안전 이런 곳에 일하시도록 유도를 함으로써 제대로 된 역할을 하실 수 있는 이런 형태의 일자리로 대폭 했다. 그래서 약 15만 명 늘리는 것 중에 민간 그리고 사회 서비스 분야의 일자리 늘리는 것을 약 10만 명 늘리고 공익형 일자리는 약 5만 명 정도 늘림으로써 말씀드린 대로 이런 쪽에 일하시는 분들이 소득 수준이 상당히 더 높습니다. 봉급도 더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종류의 일자리를 늘리도록 방향을 잡은 것이 지난 정부와 차별화된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부 자료를 보면 내년엔 이제 거치는 세금이 올해보다 더 줄어들더라고요. 이렇게 세수 부족의 이유로 꼽히는 게 역시 법인세 감면 이런 부분이 나오는데 대기업 특혜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우선 이 기업은 우리 경제 성장의 주역입니다. 근로자들과 함께 기업이 잘 됨으로써 일자리를 만들고 그리고 또 세금을 내고 굉장히 우리 경제의 활력의 주축이다. 그래서 기업이 투자를 많이 하고 또 그것이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경제 활력의 제일 지름길이기 때문에 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한 세금은 저는 일정 부분 굉장히 필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최근에 세수 감소는 이 세제 지원에 관한 영향 때문에 발생한 부분은 금년에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건 내년에 일부 나타나기로 돼 있고 금년의 세수 부족은 이 법인세가 준 부분은 아시다시피 반도체 등이 작년에는 굉장히 호황이었는데 금년에는 반도체 경기가 아주 급전직하를 하면서 침체기를 겪고 있기 때문에 특정 부문에서 굉장히 법인세를 굉장히 적게 내고 사실은 금년에 법인세를 거의 못 내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정유, 석유화학 등이 작년에 굉장히 호황이었는데 금년에 좋지 않고 이 경기의 부침에 따른 부분이지 이 법인세 감면하고 실제 관련이 있는 부분은 아니다. 그리고 또 아시다시피 이 부동산 경기가 굉장히 상대적으로 작년에 비해서 침체되어 있었기 네. 때문에 이런 양도세 부분에 대한 세수가 줄어든 부분이지 법인세 소위 말하는 감면을 통해서 기업을 지원하는 투자를 지원하는 이런 부분에 의한 세수감 영향은 아니다. 그리고 이것은 시간을 두고 시차를 두고 이제 기업들이 이 소위 말해서 매출을 늘리고 그러면서 수익이 늘어나고 그러면 내년 그 이후에는 차년도에는 또 우리 법인세 증가에 상당히 기여를 하고 전체적인 세수 정대에 많은 기여를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합니다. 뭐 이제 또 나라 살림도 신경 써야 하지만 성장 역시 중요한 문제잖아요. 뭐 내년에도 1%대 성장률이 머물 거다 이런 걱정이 벌써부터 나오던데. 근데 이런 상황에서 나라 어떻게 보면 재정이 밀어주지 않고 민간의 어떤 동력만으로 성장률을 이끌 수 있느냐 이런 걱정이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아시다시피 내년에 2.8% 늘더라도 재정 지출이 약 660조가 됩니다. 이 민간 성장을 보완하는 수준의 재정 지출은 내년에도 적정 수준에서 일어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것이 이제 과거 정부와 또 새 정부의 차이입니다. 우리 경제 성장, 경제 활력을 이뤄내는 주체는 바로 민간이고 기업이다. 정부 재정으로 빚을 내서 그걸 가지고 성장률을 뒷받침하는 이런 정책은 지속 가능하지도 않고 유효하지도 않고 그거는 미래 세대의 빚 부담을 떠넘기는 정말 이 단기 근시안적 그런 정책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전반적으로 국제기구 현재 국내 유수기관들의 전망이 2% 초반대를 전망을 하고 있고 또 대체적으로 민간 부분의 수출 투자를 중심으로 성장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전망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뜩이나 어려운 재정에 가뜩이나 국가 부채가 많은데 여기에 빚을 또 더 대규모로 내서 이걸 가지고 경기 부양을 하겠다. 이것은 정말 바람직한 정책도 아니고 지속 가능하지도 않고 자칫 이렇게 가면은 정말 젊은 세대들한테 빚더미를 넘기고 그리고 대외 신인데도 나빠질 수 있기 때문에 새 정부의 성장 정책은 민간 시장 중심 그리고 기업 투자 수출을 통해서 이루어 나가는 것이다. 빚내서 정부가 중심이 돼서 성장을 뒷받침하는 이런 정책이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제 야당에서는 뭐 이번 예산에서도 뭐 지난 정부 탓을 하고 있다 이런 주장을 벌써 하던데 또 대통령이 지난 정부 나라 살림을 이제 부실 기업에 비유하기도 하면서 지금 야당 쪽에서는 반발이 나오던데 어떤 점이 그럼 가장 문제였다고 보시는 겁니까? 말씀드린 대로 기본적으로 정부 재정을 너무 손쉽게 정부 재정에 의존해서 경제 정책을 운영하려고 했다. 그리고 그것이 곧 방만 재정으로 나타났고 그것은 곧 국가 부채의 엄청난 증가로 나타난 것입니다. 저는 늘 제가 국회에 있을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정말 재정 빚내서 지금 재정 투입을 통해서 경제 활력을 도모하는 정책은 정말 하책 중에 하책이다. 가장 손쉬운 정책이다. 그렇지만 이것도 상대적으로 무책임한 정책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빚을 내더라도 정말 규모 있게 이게 정말 제대로 쓰이는지 그 판단을 하면서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상당히 틀렸고 하나 분명히 말씀드리는 건 윤석열 정부는 과거 정부 탓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저희들이 물려받은 장부가 가계부채든 국가부채든 워낙
빚더미에 쌓인 장부를 받았기 때문에 이걸 지적할 뿐이지 그 이후에 경제를 살리고 대한민국 미래를 만들어가는 것은 오롯이 새 정부 윤석열 정부의 책임이고 경제 정책은 바로 경제부총리가 중심이 된 경제팀의 책임이다. 뭐 남 탓한다고 경제가 잘 될 것 같으면 저희들이 이런 대책을 왜 하겠습니까? 자꾸 과거 정부 탓만 하고 그렇게 그걸 주술처럼 외우면 경제가 저절로 살아날 거 아닙니까? 저희들은 절대 그러지 않는다. 다만 지적할 것은 지적을 하고 그 시점에서 그 다음 정책을 우리가 어떻게 방향을 잡아가야 되겠냐. 바로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아마 야당 입장에서는 과거에 저희들이 잘못된 정책이라고 이렇게 지적하는 부분이 불편하니까 그걸 자꾸 과거 탓만 하는 거 아니냐. 그런데 과거 탓을 하는 것이는 과거에 잘못된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예. 그 부분에서 하나만 더 좀 물어보면요. 어제 또 거덜나기 일보 직전이었다 이런 표현까지 썼습니다. 네. 어떤 맥락에서 나온 이야기인가요?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계 부채가 지금 엄청나게 늘어서 최근에 가계 부채 걱정을 하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통계를 보니까 지난 정부에서 가계 부채가 약 500조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국가 이 경제 규모 대비 가계 부채 비율이 105% 넘는 수준을 저희들이 물려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곳곳에서 국제 신용평가사나 등에서 우리나라 가계 부채에 대한 수준에 대한 우려, 너무 또 가파르게 전개한 이 부분에 관해서 문제 지적을 하고 국가 부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 부채가 400조 이상 늘어났고 1000조 이상의 현재 수준의 국가 부채를 갖고 있으니 국가 신용평가사에서도 21년 하반기에 이 지난 정부의 가계 부채, 국가 부채가 굉장히 빠르게 늘어나는 것을 보고 이런 식으로 가면은 국가 신용 등급 하락의 우려가 있다고 경고장을 날리는 수준이었습니다. 그것을 물려받았기 때문에 이런 심각한 상태로 그냥 놔둬서는 안 되겠다. 사실은 너무 많은 빚을 물려받은 거죠. 그래서 그냥 이런 식으로 계속 가면은 정말 거들난다. 이런 식의 걱정을 하신 것이고 그래서 저희들은 가계부채도 안정적으로 일관되게 지속적으로 가져가는 정책을 하겠다. 그리고 국가의 재정 건전성도 지금 당장은 선거나 정치적인 이유로 방만하게 쓰는 것이 우리한테 당장에 유혹적이고 좋을지는 모르나 이렇게 하면은 국가의 이 미래를 경영하는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니다. 그리고 우리 특히 젊은 세대들한테는 정말 죄를 짓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 이런 방향을 갖고 지적을 하는 겁니다. 네. 부총리 나오신 김에 다른 경제 현안에 대해서도 좀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요즘 특히 이제 가계부채 증가세가 심각한데 네. 아무래도 이제 부동산 경기를 좀 살리다 보니까 대출 규제를 풀어주면서 특히 이제 주택담보대출이 많이 늘었단 말이에요. 지금의 상황을 어떻게 진단하십니까? 예,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지난 정부에서 가계부채를 너무 가파르게 올렸고 그 규모도 엄청나게 확대되어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GDP 대비 105%가 넘는 87%에서 지난 정부가 출범을 했는데 떠날 때는 105%가 넘는 경제 규모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저희들한테 물려준 것입니다. 그래서 새 정부는 이렇게 가서는 정말 대신인도에 문제가 있고 이 가계에도 또 금융회사의 건전성에도 문제가 있겠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가계부채 안정 대책을 추진을 해왔고 그래서 그 결과 현재는 그 비율도 105가 넘는 수준에서 지금 101 수준으로 떨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가계부채 총량 자체가 지금 줄어든 상태입니다. 이 가계부채 총량이 줄어드는 것은 아마 우리 정부, 역대 정부에서 한 번도 없었던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이 경제 규모 대비 가계 부채 비율도 이렇게 줄어든 것은 아마 2000년대 초반 이후로 처음일 것입니다. 그만큼 가계 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를 해왔다. 다만 최근 2, 3개월 사이에 가계부채 증가가 매달 5조 내지 6조 증가한 이 부분에 관해서 이제 많은 곳에 걱정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런 식으로 지속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해서 금융회사들하고 대화를 하고 금융당국이 모여서 회의를 하면서 혹시 지금 가계대출 일어나는 저희들이 이 가계대출 건전성 관리를 위해서 DSR이나 LTV 이 가계부채의 상환 능력을 보고 대출하는 이 기준을
혹시 우회적으로 회피해서 대출이 일어나고 있는 부분이 없는지, 제대로 돈 빌린 사람의 신용 상태나 담보 상태를 보고 빌려주는지, 이 부분을 정확히 체크를 해야 되겠다 해서 지금 그런 지도 그리고 대화에 나서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가계부채는 정말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한 정책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해서는 한치도 흐트러짐 없이 일관되게 관리해 나갈 것이고, 최근의 현상은 요 2, 3개월간에 나타난 현상이지 누적된 가계부채의 문제는 오랫동안 누적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또 한꺼번에 급냉시켜서 갑자기 크게 줄이면은 경제 주름살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서서히 저희들이 줄여나가서 가계부채에 관한 대외 신인도도 저희들이 높여나갈 그런 생각입니다. 아까 이제 말씀하신 부분이 50년 만기 주담대 같은 경우는 다시 이제 좀 대출의 고삐를 재면서 네. 시장에서 일부 혼란이 있던 것도 사실인데 예. 그럼 지금 보시기에 빚을 내서 집을 살 시기라고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집을 사느냐 파느냐의 문제는 전적으로 우리 국민 개개인의 선택의 문제입니다. 다만 우리가 주식 투자도 마찬가지지만 집 사는 문제도 본인들이 이 상환 능력이나 정말 진정한 주거 목적으로 내가 지금 어느 지역에 이 가격으로 주택을 사는 게 맞을지, 그건 전적으로 국민 각자 개개인이 판단하실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제가 지금 집 살 때다, 집을 오를 것이다, 낼 것이다 하면 오히려 시장의 또 파장이 크다. 다만 정부는 적정한 주택 공급 그리고 수요 관리를 통해서 부동산 시장을 늘 안정적으로 끌고 가야 되고, 그리고 폭등했던 이 부동산 시장을 연착륙을 시켜나가는 것이 저희들의 정책 목표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중산 서민층의 주거 안정 이것을 위해서 정부가 모든 정책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달에 추석인데 뭐 요즘에 물가가 좀 잡히나 싶더니 뭐 날이 좀 안 좋고 덥고 장마 때문에 또 뭐 먹거리 물가도 들썩이고 기름값도 그렇고요. 지금 서민들 부담이 커지고 있는데 좀 정부가 생각한 대책이 있습니까? 예, 지난 7월까지는 사실은 소비자 물가가 2.3%로 굉장히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흔히 말하는 국민들께서 체감하는 그런 생활 물가, 가장 국민들이 많이 쓰는 빈도가 높은 그런 물가, 저희들이 말하는 생활 물가라고 하는데 144개 품목을 조사합니다. 그것도 1.8% 성장해서 굉장히 인상이 되어서 굉장히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는데, 최근에 이제 국제 유가가 조금 빠르게 올랐고 또 최근에 집중호우, 폭풍, 폭우 등으로 일부 신선 채소의 수급에 애로가 있어서 일부 농산물 가격이 조금 올랐습니다만, 최근에 또 수급이 좀 원활하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8월 달, 9월 달에는 3% 초반단에 다시 물가 상승이 있을 것이다. 특히 9월에는 추석 성수기가 있습니다. 늘 이때쯤이면 또 여러 가격이 오르는 경향이 있고 한데, 그래서 9월이 지나고 나면은 저희들이 10월 달부터는 다시 2%대 물가로 복귀를 하면서 그 이후로는 대개 평균적으로 2%대 물가가 지속될 것으로 이렇게 예상합니다. 마지막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뭐 내수를 살리겠다는 뭐 뜻도 포함된 것 같은데, 추석 연휴 뒤에 10월 2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고 정부도 지금 고민 중이라고 들었는데 지금 어느 쪽으로 좀 의견이 모아지고 있습니까? 예, 당에서 현재 국민들의 좀 휴식권 이런 것도 조금 더 확대하고 또 내수 진작을 위해서 그런 고심 끝에 정부에 제안을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고, 정부도 그 부분에서는 당과 생각을 같이 합니다. 그래서 그 소위 말하는 징검다리 휴일 10월 2일을 저희들이 연휴 휴일로 지정하는 문제를 현재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 대체적으로 정부 내에서도 긍정적인 분위기가 많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